자, 드루킹 특검이요. 제가 볼 때 이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격가지를 키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격가지에 또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은 특검은 그것보다도 권력의 핵심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얼마나 관계되어서 대선에 댓글 조작이 있고 이후에도 촛불에도 댓글 조작,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가, 이걸 갖다가 파헤치라는 겁니다. 과거에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럼 국정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달았으니까 괜찮다? 그 민간인이 그냥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협의해서 지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민간인이라면 그럼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보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무슨 돈 된 사람이 있느냐, 돈 받은 놈이 정권의 핵심이 아닌 노회찬이냐, 이런 이야기로 특검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요,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노회찬에게 돈을 주고 증거를 갖다가 없애는데 깊이 관여한 걸로 지금 특검이 말한 도 변호사를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작하고 지금 20며칠이 되도록 해온 게 도 변호사 하나 낚는 거였는데, 특검이 여기에 실패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저 특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애초에 포인트도 잘못됐죠. 특검이 한 1년 한다 하면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다 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검이라는 것이 2달의 시한에 해야 되고 2달 지나고 나면 뒤져도 안 나오잖아. 할 거 없어. 한 달 더 하면 뭐해. 이거 끝내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특검은 2달 하는 건데 그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권력 핵심인 김경수와 송인배를 향해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않고 댓글은 뒷전이고 돈 문제를 뒤진다고 큰 소리를 쳐쌌더니만 지금 도 변호사 영장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자, 해당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기각했습니다. 자, 흔히 증거위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은 굉장히 법적인,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 즉 긴급성에 의문이 있다. 이어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도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가지도 않을 사람을 갑자기 저렇게 잡아서 굳이 넣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증거위조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드루킹 특검은 굉장히 이제는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수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검의 회계장부에 노회찬을 이렇게 드루킹이 접근한 것은 2014년이고 복수의 경공모 회원들은 경공모 인맥을 국회에 넣겠다라는 계획하에서 드루킹이 노회찬을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노회찬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런데 인지도가 있지만은 지지단체가 없다고 보고 경공모를 상대로 한 강연 행사 등에 노회찬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노회찬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료가 해당 2천만 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경공모 회계 책임자 바로스도 경찰 조사에서 경공모 1일 회계표 등을 지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연료로 5만 원권으로 종이 봉투와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016년 총선 때도 5천만 원을 현금 다발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자꾸 노회찬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 사람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중성이 입증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진보를 표방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사실이라면 저는 100% 그렇게 가야 되고 사법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흥미는 있지만 특검의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수사 중반에 실속이 없는 드루킹 특검, 정치권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혐의 인정까지도 의문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노회찬이를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이제는 권력 실세인 김경수를 넣는 부분은 상상도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 대신 꿩을 한 마디 잡아서 이건 꿩이지만은 닭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맛도 있고 좀 먹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던져서 끝낼라 했는데 꿩도 날아가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회찬을 부를 수는 있겠느냐? 이제 꿩이라도 한번 왔다나 가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언제 김경수 문턱에라도 가보겠는가? 애초에 그럴 의사라도 있었는가? 이제 수사 동력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고 심지어 도 변호사에게 법 적용조차도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거냐? 뭐 할랬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냐?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할 이유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나았을 건데 저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중견 유명 변호사를 굳이 현 시점에서 특검이 무슨 이 사람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도망갈 우려도 없는데 긴급 체포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히려 드루킹 쪽에서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긴급 체포를 했다? 이거는 뭔가 도 변호사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인데 도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도 오라면 오고 이렇게 성실하게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왜 긴급 체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검 틀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한국당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현 정권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도 부자 정세 통한 복지도 다 허구다. 노동 세력에 붙들린 민주당 시급한 산업구조 개편 손도 못 댄다. 이러면서 현 정권을 향해서 맹공을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만을 가지고 보수가 개혁될 수 있고 한국당이 살아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박근혜, 이명박 전 두 대통령의 잘못이 다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과는 다르게 지금 저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국당의 의원들, 바른미래당의 과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했죠.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정권이 잘못 가면 제대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등을 돌려서라도 싸워야 되죠.
근데 이들은 다 지켜보고 거기에 줄을 서고 그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당원들도 잘못됐고 보수 지지층도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보수 진영에서 정당 정치가 그야말로 보수 지지층의 의사를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현 여권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해서 저것이 한국당이 개혁되고 보수가 살아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지금 한마디 정도만 현 여권에 대해서 하고요. 왜 보수가 망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과거의 친노적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포문을 내부로 열어야 사는 겁니다. 자, 저렇게 말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전면 인터뷰로 띄워주고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지요. 결국은요, 지금 정치쇼에 불과한 행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왜 망했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망한 부분에는 일상적인 잘못 이해에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는 캐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백서에 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보수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책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 인적 청산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병준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서 인적 청산까지도 뭐 공천권은 없지만 해보겠다 이거요. 앞으로 보름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처음에 한 1, 2주 조용할 겁니다. 또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또 그냥 떠밀려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말을 못할, 국민이 봤을 때 옳은 이야기를 지금 한국당 내부에 강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내자. 나 이거 한 것만 제대로 내고 가겠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든가 말든가는 너네들이 해라. 지금 너네들의 제일 문제는 뭘 잘못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너네들이 인적으로 청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다. 그거 딱 정해놓고 나는 가겠다.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인적 청산을 하거나 말거나 공천을 받거나 말거나는 너네들이 해라고 해야지요. 근데 이분요, 지금 욕심이 딴 데가 있어요. 김병준 위원장 잘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언론에 보면요, 댄디 보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꼰대 보수는 싫다. 20대, 30대 댄디 보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거의 운동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옷차림을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이 보수 행사에 나오고 세미나를 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보수들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충고는요,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꼴보수라고 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등산복 입고 오지 말고 양복에 중절모 쓰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뭐 매너가 메이크스 맨, 이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옷도 제대로 입고 보수를 해야 된다. 참 부르주아적 보수에 대한 잘못된 위선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옷을 벗고 하더라도 머리가 바르게 꽂혀 있어야지, 옷을 잘 입고 머리 빗고 댄디하게 입고 보수를 한다고 댄디 보수가 아닌 거예요. 노숙자처럼 입고 보수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대가리에 든 사고가 똑바로 박혀야 됩니다. 그럼 그 사고는 뭐냐?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 충고할게요. 언론이 띄워준다고 껍죽거릴 게 아니라 기존의 보수 세력을 멀리하세요. 보수 언론을 멀리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의 보수에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후원해준다. 그건 멀리하세요. 독자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을. 이념은요,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사명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댄디하게 옷 잘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망했으니까 너네들 앞을 세우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망한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만 젊지 기존의 보수들이 하던 때깔과 똑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도 한 2번 소개했지만은 뭐 과거에 새누리당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하겠다라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외면한다고 투덜거린 게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은 도와줘서는 안 된다. 망해버려야 된다. 그거는 젊은 정치 부록한 거예요. 지금 젊은 보수라고 표방해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젊은 정치 부록화가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아무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 언론도 노출하지 말고 한 3년만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 뉴스 브리핑을 지금 골방에 들어 앉아서 3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생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나도 생각이 있지요.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그 진정성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가야 될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주사파 쉽게 이야기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주사파를 씹지만은 그 주사파가 오늘날 청와대에 들어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깜빵에 갔다 오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 외면한 채요. 주사파가 어느 날 갑자기 저런 게 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보수 중에 과연 그런 인고의 세월을 얼마나 보낼 수 있을 건가. 젊은 사람들이요. 보수하면요. 앞으로 정치판에 빨리 뛰어들고 무슨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언론 타고요. TV 나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개고생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 돈 버는 일하고 완전히 멀어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판에 이념적으로 끄떡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 돈 버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돈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양아치지요. 그건 정치 하청업자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보수판에 와서 뭘 좀 해보겠다 하다가 나중에 업자가 되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가 댄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보수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마치 뭐 옷차림을 하고 기성보수하고의 다른 새로운 개성과 감성을 닮아요. 나도 감성이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하다지만 그거는 플러스 되는 요소고 그 밑에 본질은 보수가 지금 될 상황인가 안 될 상황인가. 기존의 보수적 사고와 가치로는 먹혀들 건가 안 먹혀들 건가. 경제가 뒤집어지는 장기 불황 상황에서 기존의 보수가 하던 이야기, 한국의 기득권을 위한 이야기들이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 나이만 젊으면 통하고 옷만 잘 입으면 통하고 뭐 빛깔만 좋으면 통하고 그래서 기성 보수가 망했으니 새로운 또 젊은 정치 브로커들을 육성시키자. 이제는 옷 잘 입고 감성도 넣고 음악도 넣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수가 댄디해지려면요. 나이가 댄디해지고 옷차림이 댄디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을 읽는 시각이 댄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요일 날 방송될 별별 특강 2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